서울의 밤은 배신자의 눈물처럼 차갑고 무자비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는 도시의 불빛을 흐릿하게 번지게 만들었고, 마치 강지훈에 무너져 내린 삶처럼 모든 것을 혼돈 속으로 밀어 넣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의 정점에 군림했던 JK그룹의 황태자는 이제 어두운 뒷골목을 헤매는 한 마리의 상처 입은 짐승에 불과했다. 그의 값비싼 양복은 찢어지고 흙탕물에 젖었으며 날카로운 고통이 부러진 갈비뼈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낡은 건물 벽에 등을 기댔다. 차가운 빗물이 그의 뜨거운 이마를 식혀주었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의 사촌 강태민의 얼굴에 떠오른 그 비열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었다. 긴급 이사회에서 위조된 서류와 거짓 증언들이 그의 목을 조여왔을 때 태민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함정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 그리고 그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태민은 그룹을 장악했고 지우는 횡령과 배임이라는 누명을 쓴 채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심지어 그의 목숨을 노리는 정체불명의 추격자들까지 달라붙었다. 그는 의식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할아버지를. 병상에 누워 계신 그룹의 진정한 주인을 구할 수 없게 된다. 지우는 고통을 억누르며 다시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인적이 드문 더 깊고 어두운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바로 그때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며 잠시 주위를 환하게 비추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쓰레기 더미 옆에 쓰러져 있는 희미한 사람의 형체였다. 순간적으로 그의 온몸에 경계심이 곤두섰다. 태민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 그는 조심스럽게 숨을 죽인 채 쓰러진 형체를 관찰했다. 미동도 없는 모습이 마치 버려진 인형 같았다. 다시 한번 번개가 쳤을 때 그는 그것이 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빗물에 흠뻑 젖은 긴 머리카락이 창백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무언가 그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이끌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여자의 앞에 쭈그려 앉았다. 그녀는 의식이 없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그는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상황이었다. 낯선 사람에게 신경 쓸 여유 따위는 없었다. 하지만 차가운 빛 속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그녀를 보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목에 손가락을 대어보았다.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히 맥박이 뛰고 있었다. 살아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모든 것을 잃고 배신당한 이 순간 그는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인간성을 시험받고 있었다. 결국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 입은 몸을 일으켜 세우고 조심스럽게 여자를 팔에 안아 들었다. 생각보다 가벼운 몸이었지만 극심한 피로와 고통으로 인해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에게는 비상시에 대비해 마련해둔 낡고 작은 은신처가 하나 있었다. 그곳만이 지금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장소였다. 여자의 차가운 천이 그의 젖은 셔츠를 통해 전해져 왔다. 허름한 오피스텔 건물에 도착한 지우는 주변을 살핀 후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낡은 철문 앞에 섰다.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다. 문이 열리자
먼지 쌓인 퀴퀴한 냄새가 그를 맞았다. 이곳은 그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몇 년 전에 비밀리에 마련해둔 공간이었다. 단 한 번도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랐지만 결국 현실은 그를 이곳으로 내몰았다. 그는 여자를 안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방 안은 아주 작고 간소했다.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의자가 전부였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여자를 침대 위에 눕혔다. 어두운 조명 아래 그는 비로소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빗물에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미모는 숨겨지지 않았다. 맑고 깨끗한 이목구비는 고요한 슬픔을 간직한 듯 보였다. 그녀는 대체 누구이며 왜 이런 모습으로 뒷골목에 쓰러져 있었을까? 수많은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일단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낡은 옷장에서 담요 한 장을 꺼내와 그녀의 몸을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상처를 돌보기 시작했다. 그는 찢어진 셔츠를 벗어던졌다. 옆구리에는 날카로운 것에 베인 상처가 있었고 온몸은 타박상으로 멍들어 있었다. 그는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상처를 씻어내고 구급상자에서 소독약과 붕대를 꺼내 어설프게 상처를 감쌌다.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 극심한 고통이 따랐다. 모든 처치를 마친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채 잠들어 있는 여자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정체 모를 이 여자의 등장은 그의 도피 생활에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그녀가 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위협이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이 비정한 세상에서 마지막 남은 인간성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았다. 밤이 깊어지면서 고통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지훈의 눈꺼풀이 천근망은 무거워졌다. 그는 언젠가 반드시 강태민에게 복수하고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병상에 계신 할아버지를 구해내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야만 했다. 그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동안 그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폭풍우 치는 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와 정체불명의 여자는 그렇게 위험한 동거를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온몸을 짓누르는 통증에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탓에 몸이 뻣뻣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세상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침대를 확인했다. 여자는 여전히 그가 눕혀놓은 자세 그대로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밤새 비를 맞은 탓에 심한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았다. 지훈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이대로 두면 위험할 수 있었다. 그는 약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밖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태민의 수하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를 찾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눈앞의 환자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를 찾아 얼굴을 가리고 낡은 점퍼를 걸쳐 입었다.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건물을 빠져나와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향했다. 다행히 이른 아침이라 거리는 한산했다. 그는 해열제와 항생제, 그리고 간단한 식료품을 사서 서둘러 은신처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내내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세차게 뛰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잠갔다.
그는 먼저 여자의 이마를 물수건으로 닦아주며 열을 내리려 애썼다. 그녀는 고열 속에서 희미하게 신음하며 몸을 뒤척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들어올려 물과 함께 약을 먹였다. 약을 먹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인내심을 갖고 그녀를 돌보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우는 굶주림에 지쳐 어제 사온 빵으로 간단히 허기를 채웠다. 그리고는 다시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고민했다. 그는 이대로 숨어 지낼 수만은 없었다. 어떻게든 방역의 기회를 만들어야 했다. 그는 자신에게 충성했던 몇몇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에게 연락을 취해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 침대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지우는 고개를 돌렸다. 여자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칠흑 같은 밤하늘처럼 깊고 고요했다. 그녀는 잠시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했다. 그리고 이내 시선을 돌려 방 안에 앉아있는 지훈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이나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분함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기나긴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고요한 아침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지훈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여자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먼저 침묵을 깼다. 목소리는 아직 미약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명료했다. 당신이 절 구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았다. 현기증이 나는 듯 잠시 눈을 감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의 행동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손목으로 손을 가져가 맥을 짚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습관처럼 보였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약봉지를 집어들어 성분을 확인했다. 지우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약봉지를 내려놓으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적절한 응급처치였어요.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피했네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순히 감사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입장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윤서연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한 후 시선을 돌려 지훈을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운 메스와도 같아서 지훈은 마치 자신이 발가벗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눈길이 그의 옆구리, 가슴,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손끝에 차례로 머물렀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당신, 상태가 아주 좋지 않군요. 갈비뼈에 금이 갔고 내부 출혈도 의심됩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훈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자신의 부상을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이었다. 그는 추격자들에게서 도망치다 건물에서 떨어지면서 옆구리를 심하게 부딪혔지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애써 통증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 난 괜찮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반응에도 서연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숨 쉴 때마다 왼쪽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몸을 돌릴 때마다 복부 깊숙한 곳에서 둔탁한 통증이 있을 거고요.
안색이 창백하고 입술이 마르는 것은 출혈의 증거입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그의 증상을 읊었다. 그녀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다. 지우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의심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지? 서연은 그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대신 침대에서 내려와 그에게 다가왔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녀는 그의 등 뒤로 다가가 셔츠 위로 그의 등을 부드럽게 눌러보았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면서도 단호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특정 지점을 누를 때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터뜨렸다. 여기가 문제의 근원입니다. 어혈이 뭉쳐 기의 흐름을 막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폐에 물이 차고 상황이 악화될 겁니다. 그녀의 진단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다시 그의 앞으로 돌아와 말했다. 의자에 편안히 앉으세요. 제가 응급처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눈에 담긴 확신에 찬 빛을 보고는 저항할 수 없었다. 그는 말없이 의자의 등을 기대고 앉았다. 서연은 숨을 깊게 고르더니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과 복부의 특정 혈점을 정확히 짚어 누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미약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와 그의 몸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기이한 감각이 느껴졌다.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그의 몸속에서 막혀있던 무언가가 뚫리는 듯한 시원함이 퍼져나갔다. 지독했던 옆구리의 통증이 거짓말처럼 가라앉기 시작했고 답답했던 호흡이 한결 편안해졌다. 그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마사지나 지압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그의 몸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치료하고 있었다. 몇 분이 흐른 후 서연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손을 거두었다.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아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가벼워졌다. 그는 경이로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의사인가? 그는 마침내 자신이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비방의수를 익힌 한의사죠.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담담하게 밝혔다. 그리고는 지훈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제 당신에 대해 말해줄 차례인 것 같군요. 당신은 누구시죠? 그리고 우린 왜 이런 곳에 함께 있는 건가요?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생각이 없어 보였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정체 모를 여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신비로운 의술과 그녀의 눈에 담긴 총명함은 그에게 묘한 신뢰감을 주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그의 생명의 은인이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강지훈이다. 얼마 전까지 JK그룹의 대표이사였다.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이 살짝 커졌지만 그녀는 놀라움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는 사촌인 강태민의 배신,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가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JK 그룹. 혹시 JK 제약이라는 자회사가 있나요? 최근 신약 개발, 특히 희귀 약재를 이용한 생명공학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곳 말입니다. 이번에는 지훈이 놀랄 차례였다. 그녀가 언급한 프로젝트는 바로 태민이 그룹의 자금을 빼돌리는 창구로 사용하고 있던 유령 프로젝트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그걸 어떻게 알지? 그가 되묻자 서연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이 바로 제 가문의 비방, 의수를 노리고 있는 자들이니까요. 그들은 제 가족을 위협했고 저는 그들을 피해 도망치던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어젯밤 그들에게 거의 잡힐 뻔했던 것 같아요. 순간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다. 그들을 위협하는 적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의 배후에는 강태민과 JK그룹의 검은 야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훈이 태민의 비자금 통로라고 생각했던 프로젝트는 사실 서연의 가문이 가진 고대의 의수를 빼앗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다. 태민은 단순히 그룹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의 무언가를 노리고 있었다.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 자식, 대체 어디까지 손을 뻗친 거지? 서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의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 더 큰 권력을 얻으려 하겠죠. 그녀의 말은 지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태민의 탐욕이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우연히 만난 낯선이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가진 운명 공동체였다. 지훈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연약해 보였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신비로운 의술은 그가 가진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서연 또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눈에는 복수를 향한 강렬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JK그룹의 내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아탔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것 같군요. 서연이 먼저 제안했다. 당신은 JK그룹을 되찾고 싶을 테고 저는 제 가족을 지키고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어요. 우리의 목표는 결국 같습니다. 그녀의 제안에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부터 우리는 동맹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며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연약하지만 희망적인 동맹이 결성되는 순간이었다. 새로운 동맹이 결성되자 방 안의 무겁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절망과 불확실성이 걷히고 그 자리를 치밀한 긴장감과 결연한 의지가 채웠다. 강지훈은 더 이상 상처 입은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과거 JK그룹을 이끌던 예리한 전략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다. 지금부터 이 허름한 방은 거대한 제국에 맞서기 위한 그들의 수호전시였다. 좋습니다. 윤서연 씨, 우리가 아는 것부터 정리해 봅시다. 적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우리의 승산은 높아질 테니까요. 윤서연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쫓던 자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그들은 일반적인 폭력배가 아니었다.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고 그들의 대화 속에는 암호 같은 용어들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저를 샘플이라고 불렀고
제 가문의 의수를 프로젝트 H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VIP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날의 공포를 떠올리는 듯 미세하게 떨렸다. 지우는 그녀가 뱉어내는 단어 하나하나를 수첩에 빠르게 기록했다. VIP, 프로젝트 H. 이것은 분명 강태민의 개인적인 탐욕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였다. 그들의 외모나 장비에서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문신이나 마크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집중했다. 한 사람의 목 뒤에서 작은 태양 문양을 본 기억이 납니다. 검은 태양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지훈의 펜이 멈칫했다. 그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 있었다. 블랙선 시큐리티. 그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재계와 정치계의 어두운 일을 처리해 주기로 악명 높은 사설 보안 업체지. 강태민이 그런 자들까지 고용했다는 건 그의 배후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거물이 있다는 뜻이다.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 카르텔과의 전쟁이었다. 그는 최근 몇 달간 태민의 행적을 되짚어 보았다. 유난히 잦았던 박 의원과의 비밀 회동이 떠올랐다. 박 의원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태민은 박 의원의 비호를 받는 대가로 서연의 가문이 가진 의수를 이용해 그의 병을 치료해 주려 했던 것이다. JK그룹의 막대한 자금력과 태민의 야망, 그리고 박 의원의 권력이 결합된 거대한 음모였다. 지우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의문이었다. 할아버지, 제 할아버지인 강 회장님께서는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 계십니다. 태민이 이사회를 장악하기 바로 직전에 쓰러지셨죠. 그는 할아버지의 증상을 서연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마비 증세, 간헐적인 정신 착란, 그리고 급격히 쇠약해지다 깊은 잠에 빠져든 과정까지. 병원에서는 노환으로 인한 복합적인 뇌혈관 질환이라는 모호한 진단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우는 단 한순간도 그 진단을 믿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말을 듣는 내내 표정의 변화 없이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지훈의 설명이 끝나자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쓰러지시기 전에 손톱 밑이 검게 변하거나 혀가 뻣뻣해지는 증상은 없었나요? 혹은 피부에 차가운 반점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병원의 의사들이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지훈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그랬어. 할아버지께서는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 하셨고 손톱 색깔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지. 하지만 모두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의 대답을 들은 서연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에 연민과 분노가 동시에 서렸다. 그것은 병이 아닙니다. 강지훈 씨, 명백한 중독 증상이에요. 아주 희귀하고 서서히 작용하는 독에 당하신 겁니다.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끔찍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중독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서연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은잠초라는 독초가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만 기록으로 전해지는 식물이죠. 이 독초를 소량씩 장기간 복용시키면 피해자는 마치 자연적으로 쇠약해져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경계를 서서히 마비시켜 결국 깊은 혼수 상태, 즉
죽음과 같은 잠에 빠지게 만들죠. 현대 의학 기술로는 거의 검출해낼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강태민, 그 비정한 사촌이 단순히 경영권을 빼앗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피를 나눈 가족인 할아버지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이다. 배신감은 끔찍한 분노로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그 개자식, 내가 반드시 그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온몸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떨렸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길은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들끓는 분노를 조금이나마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강지훈 씨,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닙니다. 회장님을 구할 방법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렸다. 방법이 있다고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은잠초의 독은 치명적이지만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한 저희 가문에만 전해져 내려옵니다. 제가 직접 회장님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약재만 구할 수 있다면 그분을 깨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지훈에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구원의 빛과도 같았다.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그의 이성을 되찾아 주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분노는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윤서연 씨, 당신은 내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주시오. 그 대가로 나는 당신의 복수를 약속하지. 강태민과 그 배후에 있는 모든 놈들을 내 손으로 심판대에 세울 것이오. 그리고 당신의 가문이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JK그룹의 모든 힘을 다해 지켜주겠소.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는 복수의 서약이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다. 첫째, 강 회장이 감금되어 있는 봉에 잠입하여 서연이 그를 직접 진찰할 기회를 만든다. 둘째, 해독제에 필요한 약재를 구한다. 셋째, 회장을 구하고 강태민의 모든 죄악을 세상에 폭로한다. 하지만 모든 계획의 시작을 위해서는 그들을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했다. 외부와의 접촉, 자금, 그리고 정보, 이 모든 것을 맨손으로 시작할 수는 없었다. 지훈은 자신의 인맥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태민의 배신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을 돌렸지만 분명 아직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남아있을 터였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초의 과장, 아버지 때부터 30년간 JK그룹에 충성해 온 인물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강직하고 의리가 깊었지만 태민의 눈밖에 나면서 억울하게 회사에서 쫓겨났다. 지훈은 그라면 믿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충직한 부하였던 분이죠. 일단 그분부터 찾아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실려 있었다.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첫걸음이 정해지는 순간이었다. 계획의 첫 단추는 최 과장을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모든 통신수단과 금융계좌가 강태민의 감시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초의 과장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은신처에 머물며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는 초의 과장에
과거 이력과 개인적인 습관들을 꼼꼼히 복기하며 그의 현재 행방을 추리해 나갔다. 최 과장은 평생을 도심의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조용한 변두리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했다. 지우는 그 말을 기억해냈다. 그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들을 지도 위에 표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최 과장이 매일 아침 동네 약수터에 가는 습관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었다. 이것이 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며칠 후 지우는 이른 새벽에 어스름을 틈타 은신처를 나섰다. 허름한 작업복과 깊게 눌러쓴 모자는 그의 원래 모습을 완벽하게 감추어 주었다. 그는 여러 번 지하철을 갈아타며 추적을 피했고 마침내 그가 점 찍어둔 동네 중 한 곳에 도착했다. 낡고 낮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정겨운 동네였다. 그는 약수터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다. 만약 그가 이곳에 없다면 모든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수포로 돌아갈 판이었다. 1시간이 지났을까? 그의 눈에 익숙한 인형이 들어왔다. 몇 년의 세월이 흘러 머리는 희끗해지고 어깨는 구부정해졌지만 그 올곧은 걸음걸이는 분명 최 과장이었다. 지우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최 과장에게 다가갔다. 과장님. 그의 낮은 부름에 최 과장은 걸음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지훈이 모자를 살짝 들어올리자 최 과장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다. 도련님. 최 과장은 주변을 살피며 지훈의 팔을 잡아 끌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집은 작고 낡았지만 구석구석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희미한 양냄새가 풍겨왔다. 안방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침대에 누워있는 한 여인의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최 과장의 아내였다. 최 과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다. 그는 지훈이 횡령 누명을 쓰고 잠적했다는 뉴스를 보고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다고 했다. 지훈은 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강태민의 배신, 강 회장의 중독 사실,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자신의 계획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최 과장은 분노에 찬 주먹으로 상을 내리쳤다. 그런 짐승만도 못한 놈 회장님과 사장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그는 당장이라도 지훈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아내가 누워있는 방문을 돌아보며 힘없이 말했다. 하지만 도련님, 지금의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내의 병원비를 대느라 퇴직금도 거의 다 썼고 제게 남은 것은 이 낡은 집 한 채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력감과 슬픔이 배어 있었다. 아내의 병은 이름 모를 희귀병으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하루하루 아내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바로 그때 지훈의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윤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과장님, 잠시 사모님을 뵙고 진찰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최 과장은 경계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훈이 급히 그녀를 소개했다. 제 생명의 은인이자 앞으로 저와 함께할 동지입니다. 이분은 의사이십니다. 최 과장은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를 안방으로 안내했다. 침대에 누워있는 최 과장의 아내는 앙상하게 마른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숨소리마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다. 서연은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아 손목의 맥을 짚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오랫동안 환자의 상태를 살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얼마 후 서연은 눈을 뜨고 말했다. 사모님의 병은 기혈이 완전히 막혀 오장육부의 기능이 멈춰가는 폐맥증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원인을 찾기 힘든 병이죠. 하지만 치료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말에 최 과장의 눈이 커졌다. 국내 최고의 병원에서도 포기한 병을 고칠 수 있다니. 그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천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각기 다른 길이와 굵기의 은침들이 들어있었다. 지금부터 제가 사모님의 막힌 혀를 뚫어 생명의 기운을 다시 돌릴 것입니다. 조금 놀라실 수도 있지만 조용히 지켜봐 주십시오. 그녀는 최 과장의 동의를 구한 후 은침 하나를 뽑아들었다. 그녀는 환자의 팔과 다리, 그리고 복부의 혈자리를 정확히 찾아 침을 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온 장인처럼 노련하고 기품이 있었다. 지훈과 최 과장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신기에 가까운 의수를 지켜볼 뿐이었다. 마지막 침을 놓은 서연은 환자의 임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던 환자의 얼굴에 서서히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미약했던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고 깊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몇 달 동안 단 한 번도 뜨지 못했던 그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희미한 시선으로 남편인 최 과장을 바라보며 마른 입술을 달싹였다. 그 순간 최 과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는 서연의 앞에 엎드려 몇 번이고 감사의 절을 올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그를 일으켜 세웠다. 아직 완전한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몇 차례 더 치료를 받아야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었다. 이제 최 과장에게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윤서연은 꺼져가던 아내의 생명을 되살려준 은인이었고 강지훈은 그 은인을 데려온 사람이었다. 그는 지훈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도련님, 이 최 아무개의 목숨을 도련님께 바치겠습니다. 이제부터 도련님의 칼이 되고 방패가 되어 강태민 그놈의 목을 베는 날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비장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첫 번째 동맹은 그렇게 맺어졌다. 최 과장은 지훈과 서연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된 작은 사무실을 비밀 거처로 제공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유령 회사였지만 안에는 각종 통신 장비와 컴퓨터가 갖춰져 있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비자금 일부를 선뜻 내놓으며 그들의 활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어두운 골방에 숨어 지내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에 맞서 싸울 작은 요새를 갖게 된 것이다. 새로운 거처에서 세 사람은 강 회장을 구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새로운 비밀 거처에 자리 잡은 세 사람은 즉시 강 회장 구출 작전 계획에 착수했다. 강태민이 장악한 강 회장의 봉안은 철옹성과도 같았다. 모든 가사 도우미와 경호 인력은 태민의 사람들로 교체되었고 특히 강 회장이 머무는 층은 24시간 의료진의 감시 아래 있었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적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갈 교묘한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해답은 의외로 최 과장에게서 나왔다. 그는 JK그룹에서 수십 년간 일하며 쌓아온 낡은 인맥을 총동원하여 본가 내부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그는 아주 흥미로운 정보를 하나 물어왔다. 강태민이 최근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할아버지에게 최상의 보살핌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전통 요법에 능한 개인 간병인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니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효심 깊은 손자의 연극이었다. 이것은 강태민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유일한 빈틈이었다. 그는 전통 의술의 힘을 멸시하고 있었기에 간병인이 들어와봤자 그저 환자의 몸이나 주무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얕보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과 서연은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임을 직감했다. 서연이 바로 그 간병인으로 위장하여 잠입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문제는 어떻게 서연을 완벽한 신분의 간병인으로 만드느냐였다.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다. 최 과장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하룻밤 만에 김민서라는 이름의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냈다. 지방의 한의학 집안에서 자랐지만 정식 학위 대신 실전 경험과 간병 기술을 쌓아온 조용하고 실력 있는 간병인이라는 설정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전략적 사고를 총동원하여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모범 답안을 만들었다. 그는 서연에게 간병인의 역할, 말투, 그리고 태민의 의료팀 앞에서 보여야 할 태도에 대해 철저하게 교육했다. 며칠 후 김민서가 된 서연은 강 회장의 본가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다. 그녀를 면접한 사람은 강태민의 주치의이자 의료팀의 총책임자인 김 부장이었다. 그는 날카롭고 의심 많은 눈으로 서연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몇 가지 전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는 서연의 실력을 떠보기 위해 일부러 까다로운 질문을 골랐지만 서연은 지훈과 미리 연습한 대로 차분하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지 않았고 오직 환자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전문 간병인의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김 부장은 서연의 소박한 행색과 조용한 태도를 보며 속으로 그녀를 얕잡아 보았다. 그저 시골에서 올라온 순진한 여자라고 판단한 그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당신의 역할은 오직 회장님의 신체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마사지를 하거나 자세를 바꿔드리는 것 외에 어떠한 의료 행위도 금지합니다. 특히 출처불명의 약초나 민간요법은 절대 용납할 수 없소.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모든 지시에 따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김 부장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마침내 채용을 결정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의 위험한 잠입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간병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본가 안으로 들어섰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저택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모든 직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감시하는 듯 보였다. 서연은 김 부장의 안내를 받아 강 회장의 침실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갔다. 복되는 건장한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서 있었다. 이곳은 호화로운 저택이 아니라 한 노인을 가둬놓은 감옥이었다. 마침내 침실 문이 열리고 서연은 침대에 누워있는 강 회장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를 호령하던 거인은 온데간데 없고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앙상한 노인만이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가슴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방 안에는 김 부장과 다른 간호사 한 명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서 있었다.
서연은 애써 감정을 감추고 환자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회장님, 오늘부터 어르신을 모시게 된 간병인 김민서입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따뜻한 수건으로 회장의 팔과 다리를 부드럽게 닦아주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마사지를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마사지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손끝은 예민한 감각을 총동원하여 회장의 몸 상태를 비밀리에 진단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회장의 팔목을 지날 때 그녀는 피부 아래에서 아주 미약하게 떨리는 맥을 느꼈다. 그것은 일반적인 노환의 맥이 아니었다. 생명력이 독에 의해 억눌려 있는 고통스러운 신호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다리와 발을 마사지하며 진단을 이어갔다. 발끝의 혈관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냉기는 독이 이미 몸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녀의 코끝에 아주 희미하지만 익숙한 약초 냄새가 스쳤다. 그것은 회장의 팔에 꽂힌 링거에게서 나는 냄새였다. 강태민은 링거를 통해 매일 조금씩 독을 주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속으로 분노를 삼켰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은 김 부장이 날카롭게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표정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의 의심 어린 시선에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서연은 재빨리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부장님. 다만 회장님의 근육이 생각보다 많이 경직되어 있어서요.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다. 김 부장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하고는 다시 시선을 거두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남은 시간 동안 완벽하게 간병인의 역할을 수행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그녀는 다른 간호사와 교대하고 회장의 방을 나왔다. 무거운 철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그녀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저택을 빠져나온 서연은 곧바로 비밀 거처로 향했다. 그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지훈과 최 과장은 그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왔다. 서연은 숨을 고른 후 무거운 입을 열었다. 제가 예상했던 독이 맞습니다. 강태민은 링거를 통해 매일 회장님께 은잠초의 독을 주입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에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 과장은 주먹을 부르짖으며 분노를 터뜨렸다. 하지만 서연의 다음 말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독의 진행 상태를 확인했으니 이제 정확한 해독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윤서연이 강 회장의 중독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온 후 비밀 거처의 분위기는 한층 더 긴박해졌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하나는 서연을 중심으로 한 해독제 개발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훈과 초의 과장을 중심으로 한 강태민의 권력 기반을 흔드는 것이었다. 두 개의 작전은 동시에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되어야만 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서연은 즉시 해독제 제조에 필요한 약재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문에만 비전으로 내려오는 해독법은 수십 가지 희귀한 약초들의 정교한 조합을 필요로 했다. 최 과장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목록에 있는 약재들을 비밀리에 수급하는 임무를 맡았다. 동시에 그는 사무실 한쪽에 작은 실험실을 마련했다. 정밀한 저울과 약탕기,
그리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비들이 갖춰졌다. 허름한 사무실은 점차 적의 심장을 꿰뚫을 비수를 만들어내는 대장간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서연이 해독제에 몰두하는 동안 강지훈은 컴퓨터 앞에 앉아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강태민의 자금줄이자 모든 음모의 시작점인 프로젝트 H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비록 대표이사 자리에서는 쫓겨났지만 JK그룹의 전산 시스템은 그가 직접 설계하고 구축한 것이었다. 시스템의 모든 약점과 비밀 통로, 즉 백도어는 그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가 만약을 대비해 심어둔 마지막 보험이었다. 그는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JK그룹의 내부 서버로 잠입해 들어갔다. 강태민이 설치해둔 몇 겹의 방화벽과 보안 시스템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것들은 시스템을 만든 창조주에게는 무의미한 장애물에 불과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는 마침내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암호화된 파일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파일의 이름은 히포크라테스였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프로젝트 H의 진짜 이름임을 알아차렸다. 파일의 암호를 해독했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프로젝트 H는 단순한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부의 허가 없이 자행되는 끔찍한 불법 임상시험의 기록이었다. 강태민은 박 의원과의 뒷거래를 통해 불치병 환자나 연구 없는 노숙자들을 모아 아직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신약을 무단으로 투여하고 있었다. 그 목적은 자신의 후원자인 박 의원의 병을 치료할 약을 단기간에 만들어내기 위함이었다. 문서에는 끔찍한 부작용으로 고통받다 죽어간 희생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사망을 은폐하기 위한 조작된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은 악마적인 행위였다. 지훈은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또한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수천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이 유령 회사를 통해 박 의원을 비롯한 정직의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간 거대한 비자금 장부를 발견했다. 이것은 강태민을 단번에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이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은 위험했다. 강태민이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꼬리 자르기를 할 시간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위치가 발각될 수도 있었다. 그는 더 정교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적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경고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경고를. 그는 수많은 비리 내역 중에서 비교적 가벼운 것 하나를 골랐다. 임상시험 중 발생한 부작용 사례 하나를 은폐하기 위해 연구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 보고서였다. 그는 이 파일을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가장 신뢰할 만한 경제 전문 기자 한 명에게 보냈다. 파급력이 너무 크지 않으면서도 JK그룹 내부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는 충분한 자료였다. 다음 날 아침 작은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첫 기사가 터져 나왔다. JK제약 신약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 기사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JK그룹 내부자들에게는 강력한 폭탄이었다. 그룹의 주가가 소폭 하락했고 내부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무엇보다 강태민은 극도의 불안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다고 믿었던 제국에 쥐새끼 한 마리가 숨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갈기갈기 찢어 발겼다.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최측근들까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사무실에는 서슬 퍼런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즉시
블랙선 시큐리티의 책임자를 호출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부의 배신자를 찾아내 쥐새끼 한 마리라도 살려둬선 안 돼. 강지훈 그놈의 행방도 다시 샅샅이 뒤져. 뭔가 연관이 있을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이글거렸다.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은 그를 편집증적인 상태로 몰아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비밀 거처에서는 최 과장이 마지막 남은 약자의 하나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다. 도련님, 다른 약재는 모두 구했지만 이 천년화라는 것은 도저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오직 양 회장이라는 사람의 개인 약초원에서만 극소량 재배된다고 합니다. 양 회장은 재계의 원로이자 뒷세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성격이 괴팍하여 그 누구와도 거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해독제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던져졌다. 해독제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열쇠. 천년화. 그것은 세상에 단 한 사람, 양 회장의 손에 있었다. 양 회장은 자수성가한 재계의 거물이었지만 그의 성장 배경은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했고 정재계의 그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런 인물에게 접근해 약초를 얻어내는 것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 호랑이의 발톱을 뽑아오는 것과 같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비밀 거처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최 과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양 회장은 성격이 괴팍하고 의심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돈으로 그를 움직일 수는 없을 뿐더러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우리의 정체만 탄로나고 강태민의 귀에 들어갈 겁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지훈 역시 양 회장과의 몇 차례 만남을 떠올렸다. 그는 언제나 상대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어떤 속임수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모두가 침묵에 잠겨 있을 때 윤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그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제안하면 됩니다. 그녀의 말에 지훈과 최 과장의 시선이 쏠렸다. 서연은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강지훈 씨, 양 회장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말해주세요.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것이라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몇 년 전 들었던 한 가지 소문을 떠올렸다. 공식적으로 그는 아주 건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오랫동안 원인 모를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비밀리에 불렀지만 아무도 병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했어. 그저 신경성이라는 진단만 내렸다고들 하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눈이 빛났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양 회장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 병을 고쳐주는 대가로 천년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었다. 만약 그녀의 진단이 틀리거나 양 회장이 그녀의 제안을 믿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안전이 걱정되어 반대했지만 서연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있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우리는 도박을 해야만 합니다. 결국 지훈은 그녀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다. 그들은 양 회장과의 만남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최 과장은 과거 JK그룹과 양 회장 측의 거래를 중개했던 늙은 브로커를 찾아내 희귀 약재 거래를 원하는 비밀스러운 후원자를 대리하여라는 명목으로 겨우 만남을 주선하는 데 성공했다. 약속 장소는 양 회장이 소유한
시내의 한 고급 요정. 철저히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그의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약속한 날, 지훈과 서연은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 요정의 가장 깊숙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향 냄새가 가득했고 양 회장은 건장한 경호원 2명을 대동한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양 회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지훈과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래서 나에게 천년화를 팔라고 할 만큼 배짱 두둑한 젊은이들이 바로 자네들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지훈은 애써 태연함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다. 팔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장님, 거래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양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거래 세상에 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도 있단 말인가?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서려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네, 있습니다. 바로 회장님의 건강이죠. 그녀의 당돌한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양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내년이 지금 무얼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냐. 경호원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서려 했지만 양 회장은 손짓으로 그들을 제지했다. 그는 서연의 의도를 시험해보기로 한 것이다. 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회장님의 병은 심장이나 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의 근원은 폐에 있습니다. 매일 밤 해시 하이시가 되면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한기를 느끼고 그 뒤를 이어 폐가 타는 듯한 극심한 기침과 함께 검붉은 피를 쏟아내시죠. 최고의 의사들도 원인을 찾지 못해 신경성이라는 진단만 내렸을 겁니다. 아닙니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양 회장의 가슴에 꽂혔다. 그것은 그 자신과 주치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지옥 같은 고통의 정확한 묘사였다. 양 회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가 그것을 어찌 아느냐? 내 뒤를 캔 것이냐? 그의 분노에 찬 외침의 방 안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회장님의 안색이 검고 푸른 빛을 띠는 것은 폐의 기운이 쇠했다는 증거이며 숨을 내쉴 때마다 아주 희미하게 비릿한 향이 나는 것은 폐에 농이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의 몸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설명에는 한치의 막힘도 없었다. 양 회장은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분노 대신 경애와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능합니다. 회장님의 병은 음한증이라는 희귀한 병입니다. 제가 가진 비방이라면 한 달 안에 완치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거래를 제안했다. 제게 천년화 한 뿌리를 주십시오. 그럼 저는 회장님께 새로운 삶을 드리겠습니다. 양 회장은 오랫동안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지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그는 의심과 희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잠시 후 그는 결심한 듯 말했다. 좋다. 내 실력을 증명해 보아라. 지금 당장.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다면 내 말을 믿어주마. 마침 그의 가슴에 둔탁한 통증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는 그의 팔에 있는 특정 혈점을 정확히 찾아내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렀다. 순간 양 회장은 숨을 헉 들이마셨다.
거짓말처럼 그의 가슴을 옥죄던 통증이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다. 답답했던 숨이 트이고 차가웠던 손끝으로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 젊은 여인은 진짜였다. 그녀는 신의 손을 가진 의원이었다. 좋다. 거래하지. 내 너에게 천년화를 주겠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내 병을 고쳐야 한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승낙이 떨어졌다. 양 회장은 약속대로 자신의 비밀 약초원에서 가장 좋은 천년화 한 뿌리를 가져오게 했다. 그는 약초를 서연에게 건네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런데 그 귀한 약초를 대체 어디에 쓰려는 갱가 자네들? 혹시 JK그룹의 강태민 그놈과 싸우고 있는 건 아닌가?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우는 긴장했지만 이내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들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모든 것을 들은 양 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강태민 그 애송이는 내가 보기에도 영 거슬렸어. 좋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시 날 찾아오게. 내가 뒤를 봐주지. 그는 강태민의 오만함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지훈과 서연의 배짱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가장 위험한 도박에서 약초뿐만 아니라 상상치도 못했던 강력한 조력자까지 얻게 되었다. 천년화를 손에 넣은 그날 밤 비밀 거처의 작은 실험실에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윤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집중력으로 해독제 제조에 몰두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메스트로처럼 정교하고 우아했다. 수십 가지 약재들이 그램 단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측량되고 전통 방식의 약탕기 안에서 각각의 성질에 맞는 최적의 온도로 다려졌다. 강지훈과 최 과장은 숨을 죽인 채 하나의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 듯한 그 과정을 경외감에 찬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몇 시간의 정성 끝에 마침내 짙은 갈색의 끈적한 액체가 작은 옥병에 담겼다. 그것은 단순한 약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바꿀 희망의 정수였다. 서연은 옥병을 지훈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것을 7번에 나누어 매일 한 방울씩 회장님의 음식이나 물에 몰래 타서 드시게 해야 합니다. 독성이 강한 만큼 해독 과정도 서서히 진행되어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해독제를 어떻게 적의 눈을 피해 강 회장에게 전달하느냐 하는 가장 위험한 과제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간병인 김민서의 모습으로 강 회장의 저택에 들어섰다. 그녀는 작은 화장품병에 해독제 한 방울을 섞은 스킨 로션을 담아왔다. 매일 아침 회장의 건조한 피부에 로션을 발라주는 것은 그녀의 업무 중 하나였기에 가장 의심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가 회장의 방에 들어섰을 때 주치의인 김 부장은 여느 때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태연하게 매일 하던 일과를 시작했다. 그녀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회장의 얼굴과 손발을 정성껏 닦아드렸다. 그리고 마침내 로션을 손에 덜어 회장의 팔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바르기 시작했다. 해독제의 성분이 그의 피부를 통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자연스러웠지만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김 부장의 시선이 잠시라도 그녀의 손에 더 머물렀다면 모든 것이 발각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다행히 김 부장은 별다른 의심 없이 자리를 떴고 첫 번째 투약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서연은 매일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아무도 모르게
해독제 투여를 계속했다. 어떤 날은 회장의 입술을 적시는 물에 섞었고 어떤 날은 구강 청결제에 섞기도 했다. 닷새째가 되던 날 서연은 회장의 몸에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다. 죽은 사람처럼 차갑던 그의 손끝에 희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회색 비치던 그의 안색에 아주 옅은 혈색이 비쳤다. 그리고 그의 맥을 짚었을 때 멈출 듯 미약하던 맥박이 조금 더 힘차게 뛰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7번째 날이 되었다. 마지막 해독제를 투여한 그날 밤. 서연은 교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더 회장의 곁에 머물렀다. 그날따라 김 부장은 외부 학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방 안에는 서연과 의식을 잃은 강 회장. 단둘뿐이었다. 그녀가 조용히 그의 상태를 살피고 있을 때였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굳게 감겨 있던 강 회장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힘겹게 뜨였다. 몇 달 만에 세상의 빛을 마주한 그의 눈은 초점이 흐릿했지만 이내 눈앞에 있는 서연의 모습을 인식했다. 그는 마른 입술을 힘겹게 움직였다. 그의 첫 마디는 아주 작고 갈라진 소리였지만 방 안의 정적을 깨기에는 충분했다. 훈이. 그는 자신의 손자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그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정신이 드세요. 저는 지훈 씨의 사람입니다. 그녀는 재빨리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강태민의 배신, 독살 음모, 그리고 강지훈이 밖에서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강 회장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예리하게 빛났다. 비록 몸은 쇠약해졌지만 평생을 전쟁터 같은 재계에서 살아남은 노장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서연에게 지시했다. 아직 내가 깨어났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특히 태민이 그놈은 내가 여전히 식물인간인 줄 알아야 해. 그는 복수를 위해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진 연기를 시작했다. 돌아온 왕은 자신의 때를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다음 날부터 강 회장의 비밀스러운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는 서연을 통해 외부의 지훈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치 잠꼬대를 하는 것처럼 혹은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혼미한 환자인 척하며 자신의 오랜 비서인 윤 실장을 불렀다. 윤 실장은 강 회장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회장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며 그의 모든 비밀 지령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의 첫 번째 명령은 강태민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그는 의학적 상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자신의 모든 개인 자산과 차명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을 동결시켰다. 그 계좌들은 강태민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핵심 통로였다. 자금줄이 막히자 태민의 사업들은 즉시 마비 상태에 빠졌고 그에게 돈을 받고 충성하던 자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할아버지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경악했지만 이내 그가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라는 의사의 보고에 안도했다. 하지만 자신의 돈줄이 막히고 할아버지가 과거의 서류들을 기억을 되찾고 싶다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요구하자 그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할아버지가 깨어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재앙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할아버지의 병실에 대한 감시를 2배로 늘렸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강 회장은 윤 실장과 지훈의 도움을 받아 강태민의 횡령과 배임, 그리고 불법 임상시험에 대한 모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강 회장은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윤 실장을 통해 그룹의 주요 현안 논의를 명목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은 강태민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것이 마지막 결전의 장소임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이사회 멤버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깨어난 할아버지의 존재는 그 무엇보다 불안한 변수였다. 그는 어떻게든 이번 이사회에서 할아버지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굳혀야만 했다. 운명의 날, JK그룹의 모든 이사들이 회의실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JK그룹의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누구도 창밖의 풍경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사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계산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그들은 모두 앞으로 벌어질 권력투쟁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마침내 강태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이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여유롭게 자신의 세를 과시했다. 이 자리에 모인 이사들의 과반수는 이미 그의 돈과 약속으로 매수된 상태였다. 그에게 이 회의는 자신의 시대를 공표하는 대관식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회의 시작 시간이 되자 회의실의 다른 쪽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휠체어에 앉은 채 윤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병색이 완연했고 시선은 허공을 향한 채 초점이 없어 보였다. 강태민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저런 노망난 늙은이가 자신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위선적인 슬픔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할아버님, 무리하지 마시고 편히 쉬시지 그러셨습니까? 회의가 시작되고 강태민은 준비한 각본대로 회의를 이끌어 나갔다. 그는 먼저 그룹의 현안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한 뒤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존경하는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오랫동안 병상에 계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셨지만 주치의의 소견에 따르면 아직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내리시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합니다. 그는 주치의 김 부장이 조작한 회장님의 정신능력 감투에 대한 소견서를 이사들에게 배포했다. 그는 애통한 표정 연기를 이어갔다. 따라서 저는 비통한 마음으로 회장님의 건강과 그룹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회장님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제가 그 뒤를 이어 그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조의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이들이 그저 앉아있는 장식품이라고 생각했던 강 회장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날카로운 힘이 있었다. 태민아, 네가 정녕 이 하레비를 살아있는 송장으로 만들 셈이냐? 갑작스러운 그의 일침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강태민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할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저 강태민이 변명을 차에 끝내기도 전에 굳게 닫혀 있던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거나 해외로 도망쳤다고 믿었던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이전의 도망자 모습이 아닌 과거 그룹의 후계자였던 당당하고 냉철한 모습 그대로였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이사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강태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지우는 그 어떤 동요도 없이 회의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강태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강태민, 내 놈의 역겹고 지루한 연극은 이제 여기서 끝이다. 그의 차가운 선언에 강태민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경비는 뭘 하는 거야. 당장 저놈을 끌어내. 하지만 회의실 밖의 경비들은 이미 윤 실장과 최 과장의 사람으로 교체된 후였다. 아무도 그의 명령에 움직이지 않았다. 지우는 회의 테이블의 가장 상석으로 걸어가 대형 스크린의 컨트롤러를 집어들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JK그룹의 새로운 대표이사 강태민의 위대한 업적을 감상하시게 될 겁니다. 그의 조롱 섞인 말과 함께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로 화면에 나타난 것은 윤서연이 작성한 은잠초 독에 대한 상세한 분석 보고서와 강태민이 해외의 비밀 공급책과 독초를 거래한 내역이 담긴 은행 기록이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두 번째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프로젝트 H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불법 임상시험의 실체가 담긴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는 비참한 몰골의 환자들이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고 연구원들은 그들의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냉혹한 표정으로 지시하는 강태민의 모습이 똑똑히 담겨 있었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비리가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였다. 마지막으로 지우는 강태민의 거대한 비자금 흐름을 담은 장부를 화면에 띄웠다. 수천억의 회사 돈이 유령 회사를 통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에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던 몇몇 이사들의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자신의 이름이 화면에 뜨자 해당 이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즉시 강태민에게 등을 돌렸다. 강 대표, 이게 다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속았습니다. 배신의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강 회장은 휠체어에서 천천히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다. 그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병약한 노인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호랑이 같은 눈으로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진실이다. 저 페류나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나를 독살하려 했고 회사를 좀먹었으며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까지 빼앗았다. 그의 위험 있는 목소리는 모든 것을 정리하는 최후의 심판과도 같았다. 궁지에 몰린 강태민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서류를 집어 던지며 발악했다. 거짓말이야. 전부 저놈들이 조작한 거라고. 내가 JK의 왕이다. 그가 지훈에게 달려들려던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태민 씨, 살인 미수, 횡령 및 배임, 불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 영장을 내밀었다. 강태민의 두 팔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훈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강지훈,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그의 추악한 외침은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사라졌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무너져 내린 자신의 사촌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강 회장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진실의 파도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태민이 수갑을 찬 채 회의실에서 끌려나간 그 순간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 후 며칠 동안 대한민국은 JK그룹의 추문으로 떠들썩했다. 강태민의 살인 미수와 횡령, 그리고 그가 저지른 반인륜적인 불법 임상시험의 실체가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자 온 국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검찰의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강태민의 배후에 있던 박 의원을 비롯한 부패한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그들의 몰락은 JK그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만연했던 거대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신호탄이 되었다.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된 후 강지훈은 만장일치의 추대를 받아 JK그룹의 회장직에 공식적으로 복귀했다. 그의 귀환은 JK그룹의 모든 임직원과 주주들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그는 취임 첫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여 그룹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리고 그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했다. 그의 개혁은 빠르고 단호했다. 그는 가장 먼저 프로젝트 H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즉시 폐기하고 불법 임상시험의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보상재단을 설립하는데 거액의 사재를 출연했다. 강태민의 수족 노릇을 하며 부정을 저질렀던 임원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그 자리에는 최 과장처럼 능력과 충성심을 갖췄지만 억울하게 밀려났던 인물들이 대거 등용되었다. JK그룹은 강지훈의 지휘 아래 비윤리적인 이윤 추구를 벌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수술을 시작했다. 강지훈이 그룹을 정상화시키는 동안 윤서연은 강 회장의 곁을 지키며 그의 회복을 도왔다. 그녀의 정성 어린 치료 덕분에 강 회장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모든 경영권을 손자인 지훈에게 물려주고 이제는 평범한 할아버지로서 남은 여생을 보내기로 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친손녀처럼 아끼며 그녀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서연의 가문을 위협했던 어둠의 세력 또한 강태민의 몰락과 함께 완전히 와해되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마침내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벗어나 평화를 되찾았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최 과장의 아내는 서연의 꾸준한 치료 덕분에 기적처럼 병상에서 일어나 남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다. 최 과장은 JK그룹의 핵심 계열사 사장으로 부임하여 지훈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서 그룹의 재건을 이끌었다. 양 회장 역시 서연의 치료를 받으며 건강히 호전되었고 지훈의 보이지 않는 후원자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강지훈은 윤서연과 함께 JK그룹 본사 건물의 옥상 헬리패드에 섰다. 해가 저물면서 서울의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도시의 빌딩들은 하나둘씩 보석 같은 불빛을 밝히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되찾은 남자와 모든 것을 지켜낸 여자는 나란히 서서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길고 험난했던 여정의 끝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바로 저 아래 어딘가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 밤이 기억나오. 그의 목소리는 감회에 젖어 있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기억나요.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얼굴을 한 남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쌓아온 깊은 신뢰와 연대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서연 씨, 당신은 내 할아버지를 구하고 내가 회사를 되찾는 것을 도와주었소. 하지만 내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이요. 증오와 복수심에 가득 차 있던 나를 다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지훈 씨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무엇인지 제게 보여주었고,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이나 은인이 아니었다. 수많은 위기와 역경 속에서 서로의 존재는 어느새 서로의 삶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는 당신 덕분에 변했소. 이제 JK그룹은 더 이상 사람을 해치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패가 될 것이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소. 그는 서연의 의술과 정신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공익재단의 설립을 제안했다. JK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녀가 가진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게 하고 싶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댄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꿈꿔왔지만 혼자서는 이룰 수 없었던 일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앞으로 남은 내 모든 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당신과 함께 이 도시의 불빛을, 그리고 사람들의 희망을 지켜나가고 싶소. 그것은 화려한 청혼은 아니었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 진실되고 굳건한 약속이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저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모든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다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던 폭풍우의 밤은 지나고 이제 그들의 눈앞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새로운 새벽이 펼쳐져 있었다. 함께 맞이할 따스하고 희망찬 내일이었다.